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묘비의 비밀이 잠들었다. 2.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우연의 일치. 3. 세계사는 한국 때문에 뒤집어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름 없는 몽골 초원의 비석. 수천 년간 잠들었던 비석의 비밀이 드러나자 전 세계 역사학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조선의 비밀과 함께 위대한 한민족의 업적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말을 타고 걷던 이의 눈에 무언가 커다란 형체가 들어옵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평원으로 알고 있었던 그는 갑작스러운 형체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랐죠.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처음 보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글자와 함께 특이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죠.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이 비석은 세월이 지나 사람들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학계에서 이 비석을 주목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이 돌은 흔히 사슴돌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돌에 새겨진 사슴문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문에 외에도 여러 글들이 적혀 있지만 어떤 언어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러시아 학자들은 물론이고 몽골 학자들도 수수께끼였습니다. 일부 밝혀진 것은 사슴돌 주변에 재단이 놓여있고 사슴돌이 있는 이 지역, 오식인 의부르 우식인 유보 지역은 예전부터 현지인들에게 있어 신성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라 의식을 위한 비석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일반적이죠. 몽골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선사시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츠율란 W. 피처는 저서를 통해 이 비석을 언급. 예술과 샤머니즘의 흔적이 남아있고 분명 고도의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했죠. 여러 비석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비석에 새겨진 별자리의 주목 이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수 별자리의 위치와 생김새가 비석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와 같은 28수 별자리의 흔적을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죠. 한국과 몽골의 위치가 다르기에 별자리의 위치와 숫자도 달라야 하는데 완전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전부터 한국에선 알타이 지역이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었는데 몽골에 위치한 사슴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외의 장소에서 알타이 지역과 한국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는데요. 32년간 한라산에서 식물 연구를 한 김찬수 박사가 알타이에서도 한라산에서 볼 법한 식물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총 20회에 걸쳐 몽골 현지를 탐사한 베테랑 연구자인데요. 연구를 위해 우연히 출장을 갔던 알타이 지역에서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다고 알려진 식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오랜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과 알타이 지역이 연관성이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그가 예로 든 식물 중 방석별꽃은 알타이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인데 한라산에서 방석별꽃과 매우 흡사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별꽃, 쇠별꽃, 벼룩나물 등 방석별꽃 아종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라산 지역에서 생긴 식물이 알타이 지역까지 퍼진 것이라는 추론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조합해보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이 알타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그 증거가 이제서야 발견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연구한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고조선의 강역이 사실 몽골을 비롯한 시베리아 영역까지 뻗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지금의 알타이 지역은 한민족의 생활권이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의 말처럼 알타이가 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게 이제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근방과 한국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한 주체학 교수에 따르면 알타이 사연산맥 기원설을 제시하며 알타이 지방에 있던 유민들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고조선이 생긴 것이며 고조선의 선이 사실 술록의 먹이인 선입기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었죠. 그러나 이 주장은 완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넓은 강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후대 기록들이 끊기고 중원에 등장한 한족들이 역사 왜곡을 감행 한반도의 위대한 흔적을 말살했기 때문에 고조선의 후예조차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주관으로 언어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유화 지역에서 대부분의 동아시아 언어가 파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오강 일대에 거주하는 이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퍼져가면서 언어가 분화되고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언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이들이 지적하는 리아오항 일대는 지금의 유화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동이족이라고 칭했던 이들이 살던 곳입니다. 동이족은 사실 한민족을 중국인들이 칭하는 단어로 다시 말하면
고대 한국어가 지금 아시아 언어의 조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신용화 교수가 일찍이 고조선 문명이 중국 문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네이처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실제로 알타이 지역의 언어를 조사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한국어와 흡사합니다. 알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어로 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빠는 한국어와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만일이라는 단어는 말을 뜻하는 것에서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관찰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늘의 신을 섬기며 흰 옷을 매달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소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선앙당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화나 이야기에서도 한국과 알타이 지역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관찰되는데요. 알타이 민담인 하늘로 강렬히 질드스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애가 새엄마와 언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가 환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와 놀랄 정도로 흡사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댕기 일화의 경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와 부여의 시조인 금어왕 이야기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의 목숨을 구해준 어떤 인간에게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아내를 얻게 해준 일화는 알타이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든 많은 유사성은 과거 넓은 영토를 통치하던 고조선이 알타이 지역까지 통치했고 한반도만이 아니라 알타이 영역까지 관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용화 교수는 단군 조선이 멸망하면서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위만 조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많은 변방 국가의 통치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한탄했죠. 이 사실이 학계에 보고되고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조선 문명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면서 가장 충격받은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원 지역의 문명을 자랑하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려 시도했죠. 특히 고대사 영역에서 중국의 입장은 한국은 중국 문명의 수혜를 입은 변방국이며 독자적인 문명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일대 지역에서 발견된 사슴돌을 비롯해 식생과 문화,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신앙체계 그리고 언어적 유사성을 부인하기 힘들어지면서 고대 고조선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양학계도 알타이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유물 연구에 돌입하며 한국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위대한 역사를 모른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 역사학계의 끊임없는 왜곡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이라도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손을 뻗었던 영토라는 사실을 언급했죠. 신채호 선생의 연구를 이어받아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지구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오늘은 나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북유럽은 대부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방세계는 크나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장 서방세계와 공산권이 접하는 독일에서도 이러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소련이 1947년에 동독을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장악을 하다 보니 서독과 동독은 분단을 하게 됩니다. 소련은 서베를린을 모두 차지할 목적으로 베를린 봉쇄까지 단행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서베틀린은 당시 동독에 둘러싸여 있어서 소련과 동독의 도움이 없으면 자력으로 살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니까 소련이 서베틀린에 물자와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련은 이 길 노리고 서베를린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도 보통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베틀린에 대규모 물자 공수 작전을 펼치면서 2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소련이 먼저 발을 빼면서 베틀린 공수 작전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베를린 봉쇄로 인하여 서방 세계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여러 서방 국가가 참여하였는데 제각각인 군사 시스템으로 인해 작전 수행에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하려면 통합된 군사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949년 4월에 나토가 창설되게 되죠. 첫 가입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영미권 국가와 프랑스, 베넥스 3국 정도만 가입하는 것으로 함의를 보았는데요. 이게 확 늘어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이 베틀린 봉쇄를 하니까
자신들한테도 저런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북유럽과 남유럽 국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나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는데요. 가입한 이유를 찾아보면 전부 다 소련의 영향이 커요. 당장 1952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 터키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련을 견제하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터키가 서구 지향적으로 외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요. 1955년에는 서독이 가입했는데 이것도 냉전 시대의 소련을 건재하고자 서독을 서유럽 안보체제에 편입하여 통제하고 서독을 최전 방어하여 유럽 방위를 위한 역할로 서독을 가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1982년 스페인의 가입의 경우에는 당시 프랑코 독재 체제가 끝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한 것이긴 했지만 서유럽 전체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있죠.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날 때까지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대립하는 사이이긴 했지만 양측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토가 실전 참전한 것도 냉전 시기에 없었고요. 나토가 첫 번째로 참전한 것은 코소보 전쟁이 처음이었습니다. 코소보 내에서의 전쟁 빙제가 하도 잔혹하다 보니 서방 세계가 전쟁에 대한 개입을 선언하고 학살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가 무시해서 나토가 개입을 한 것이었죠. 아무튼 냉전이 종식되고 나토도 흐지부지되나 싶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이 해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토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역사적 갈등 관계를 갖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화와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공통의 국가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국가 안보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NATO 제로였죠.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군사동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30개국이 참여한 군사동맹이 되었죠. 또한 나토는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 일명 PFP를 창설한가 하면 지중해, 대화국,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국가, 글로벌 파트너 국가 등등 다양한 국제 협력기구 등을 만들며 전 세계의 비나토국들과도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국을 장제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대결을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등 나토의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나토가 제일 무서운 것은 현장 제호조 때문이긴 합니다. 나토 현장 제호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동맹조약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를 토대로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으면 나토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죠. 그래서 군사력이 다소 약한 나라에게 있어서는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한데요. 당장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영미권 국가들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못 일으키지. 그래서 나토가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냉전의 한 죽을 이끌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역사를 보여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입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원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 자해급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무의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10 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가상기공리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의 무기를 팔 때 호환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 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국의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0, 51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시 기기 종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C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0사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0, 72에 해당하는데요. 이사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관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0 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의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D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쪽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 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인력 후보 기종이 탄툴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의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제이스민 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의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 C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에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 동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 동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 에임쿠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간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0의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이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제이스민 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틀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장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전투기 중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성능을 강화한 그리펜 엔지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인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16V와 대등하거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750,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스리 잘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항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리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겨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 한 방 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개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르리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 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개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실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 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